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이죠.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프로이트 심리학입니다. 1856년에 태어났고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입니다. 이 프로이트의 대표적인 이론이죠. 이 무의식과 억압의 방어 기제에 대한 이론들, 그리고 환자와 이 정신분석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정신병리를 치료하는 정신분석학적 임상치료 방식, 이런 내용들을 창안한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또 프로이드는 당시에는 매우 터부시되던 인간의 성욕을 이 인간 생활에서 이 주요한 동기부여 에너지로 새로 정의했습니다. 이 치료 관계에서 감정 전이의 이론들, 그리고 꿈을 통해서 인간의 무의식적인 욕구들, 이런 내용들을 관찰하는 여러 치료 기법을 발견하고 발전을 시켰죠. 이 뇌성마비를 연구한 초기 신경병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프로이트가 활약한 시대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초기 심리학 그리고 의학계에서 프로이트가 좀 각광을 받았던 그의 이론이 주류가 되었던 내용들은 좀 많이 수정이 되고 좀 변경이 되고 버려지고 좀 형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프로이트의 방법과 관념, 그러나 이 임상정신역학의 역사에서 아직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의 생각과 사상들, 그리고 의학적 지식들은 이제 어쩌면은 의학이라는 학문보다는 오히려 인문과학, 그리고 일부의 이 사회과학에 보다 더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원래 프로이트는 법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빈 대학교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당시 이제 종의 기원, 이 다윈의 책이죠. 그리고 괴테의 자연, 이런 좀 자연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의문점들, 그리고 이 공부의 좀 욕구, 이런 내용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프로이트, 히스테리와 이 최면술에 특히 관심을 가졌는데, 이것이 장차 정신분석학을 창안하는데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하죠. 빈의과대학에 들어간 프로이트는 당시에 이제 유명한 석학이죠. 에르스트 브리케의 이 생리학 수업에서 아주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프로이트의 평생에 걸친 반형이상학적, 그리고 반종교적, 반관념적인 태도들은 이때 체험한 좀 엄밀히 얘기해서 자연과학적, 그리고 유물론적 교육에서 그 기초가 다져졌다고 할 수 있죠. 프로이트는 원래 이 신경생리학자로서 이 전문 의학 연구자의 길을 걷고 싶었지만요. 당시 이제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 빈이라는 지역이. 그래서 자신의 실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과는 관계없는 여러 좀 외적인 난관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임상의가 되기로 결심하고 종합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프로이트는 당시 유명한 뇌 전문의였던 테오더 마이너트의 지도를 받게 되는데, 이때 프로이트가 이 뇌 기능 이상과 이 국부적 손상을 진단하는 이런 좀 미세 분야에서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았고, 이어서 프랑스의 저명한 신경생리학자죠. 장 샤르코가 연구하는 파리로 이제 초청을 받아 떠나게 됩니다. 이 프로이트가 도착했을 때 이 샤르코는 한창 이 히스테리 연구에 몰두해 있었는데요. 이 증상이 원래는 이제 국부의 뇌 손상의 효과와 좀 비슷하지만 신체적 원인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크게 다친 곳이 없었는데 이 여러 가지 현상의 정신적 데미지가 일어난다. 이 내용을 참 알 수 없는 미스테리라고 보고 있었던 거죠. 당시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래서 이 히스테리를 꾀병으로 일축하고 진작에 다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샤르코가 여기에는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요. 최면요법으로 이 히스테리 환자에게 접근을 해서 상당한 의학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프로이트는 바로 여기서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죠. 이곳에서 여러 가지 의학적 경험과 공부를 하고 다시 빈으로 돌아온 프로이트. 원래는 신경생리학 연구에 다시 몰두하고 싶었지만 환자 수가 적었습니다. 일단은 생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히스테리 환자를 마지못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배워온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왠지 잘 익혀왔을 것 같다라는 환자들의 이러한 기대, 이런 것들이 좀 잘 맞아떨어져서 환자들은 좀 왔다고 합니다. 처음에 프로이트가 근데 이제 이 처치 방법을 한 게 목욕요법, 그리고 간단한 전기요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 사이에서 아니 겨우 이거 받으려고 여기 비싼 돈 주고 왔나, 프랑스 가서 뭐 배워왔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점점 좀 센 치료법을 시작하게 되죠. 환자에게 체면을 걸어서 증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직접 암시를 주는 방법도 했는데 전혀 먹혀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프로이트가 이 파리로 떠나기 전에 절친한 동료였던 브로이어가 알려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히스테리 환자의 치유 사례였는데요. 이 의사가 이 최면 상태의 환자에게 히스테리 증세와 관련된 그동안은 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사정으로 잊고 살았지만 좀 자신의 감정이 강하게 실린 그런 경험들을 회상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그 사건들을 떠올리고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시키자 히스테리 증세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치료 막판에 환자가 의사에게 좀 강한 집착을 보이는데 좀 질려버렸다고 합니다. 이 브루이어가.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망각되었던 이 카타르시스 요법을 부활시킨 사람이 바로 이 프로이트였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내용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이 브로이어와 함께 히스테리 연구를 펴냈습니다. 이게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연구를 계속하고 치료를 이어가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바로 최면이 안 걸리는 히스테리 환자가 있다는 사실이었죠. 따라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이 내용을 프로이트는 자유연상 기법을 착안해서 돌파하게 되는데요. 이 자유연상이란 환자가 최면 상태가 아닌 일종의 각성 상태에서도 자신의 증세와 관련돼 떠오르는 생각을 거침없이 털어놓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환자의 자기 검열과 차단, 짜깁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분석가의 엄청난 노력과 능력이 필요했는데요. 프로이트가 이 불안을 낳는 생각은 환자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고 대신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좀 확신을 하고 이 내용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본능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좀 방어 기제를 갖고 있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타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무의식 속으로 어떻게 뚫고 침입해 들어갈 것인가, 이 무의식을 어떻게 좀 알아낼 것인가, 이 내용을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꿈처럼 좋은 재료는 없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꿈의 내용을 자유연상한 뒤에 분석해내서 이론을 체계화합니다. 이 꿈의 숨은 내용과 이 드러난 내용의 관계, 이 많은 점에서 히스테리의 발병 원인과 그 증세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에서 모두 의식에 떠오른 결과는 자유연상을 통해 알아내야 하는 원래의 무의식적 사고보다 안전했는데요. 한마디로 환자에게 좀 데미지, 불안을 덜 일으킨다는 그런 부분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의 뿌리, 결국 프로이트는 이 원인을 인간의 유년기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경우를 상당히 세밀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자신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당히 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를 깊이 분석해서 그 바탕에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독점하기 위해 어떤 면에서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던 그런 경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해부해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죠. 이런 자기인식은 히스테리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프로이트는 이 히스테리 환자들의 이 자유연상이 자꾸만 이 어린 시절의 성과 관련된 이 기억과 연결되는데 상당히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가장 처음에 대개 아버지나 이 어머니에 의한 성적 이 대상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에게는 이것이 성적인 내용으로 인식이 되지 않겠지만 사춘기를 겪으면서 좀 새로운 좀 의미를 부여받고 또 기억이 재창조되죠. 이런 경험이 의식의 억압을 받고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뇌리에 잠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도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내용들을 자꾸 떠올린다. 그러면 인간은 방어 기제를 발휘한다는 거죠. 사회 속에 녹아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중이 타인이 꺼리는 내용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깊게 감추어두고 꼭꼭 눌러놓은 이 자신의 내부를 좀 알아내는데 꿈보다 좋은 것은 없다. 그래서 이 꿈은 무의식의 이 학문화에 이르는 왕도라고 프로이트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모아서 1900년에 발표한 꿈의 해석. 여기서 프로이트는 꿈은 겉보기에는 좀 무의미하고 혼란스럽고 별 내용 없어 보이지만 실은 그 깊은 의미가 있고 어쩌면 환자 자신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내용까지도 알 수 있다. 이게 또 공통된 학문으로 명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프로이트는 이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연구의 대표작을 이 꿈의 해석으로 꼽을 만큼 이 책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인기를 얻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당시 출판 기록을 보면은 발간 후에 10년 동안 겨우 약 4,500권 정도가 팔릴 만큼 아주 처참하게 흥행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냥 뭐 무시당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발행한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여기서는 좀 더 나아갔어요. 그래서 꿈은 너무 좀 추상적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좀 부지불식간에 실언을 하는, 그러니까 말을 좀 실수하는 내용들을 좀 연구하고 찾아서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을 분석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여기서 계속 연구를 발전시켜 나와서 가지를 뻗어갑니다.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그리고 성욕에 관한 에세이, 뭐 이런 내용들을 연이어서 발표를 합니다. 이 꿈에 관한 그리고 정신분석학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학문화하고 싶은 거죠. 잇따른 논문과 이 저서의 발간으로 프로이트의 추종자들이 조금씩 각 학문계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알프레드 아들러, 그리고 칼 구스타프 융, 카를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멤버들이 주축이 돼서 프로이트의 집에서 매주 이 수요 심리학 모임이란 것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게 발전돼서 비인정신분석학회로 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프로이트는 이 융과 아들러와 함께 미국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정신분석학을 신대륙 미국에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은 계속 그 세력을 넓혀갔고요. 마침내 1910년 국제정신분석학협회가 정식으로 발족이 되죠. 그런데 이제 사람 관계가 뭐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학문은 비록 스승이더라도 나와 의견이 다르면 그 좀 마찰, 그래서 분파가 일어나는 게 보통 이런 케이스인데, 이 프로이트가 아끼던 두 제자 카를 융과 아들러 모두 프로이트를 떠나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스승의 이론이 지나치게 좀 성적 내용 일변도라고 여기고 좀 되게 무시했어요. 그리고 좀 약간 수준이 떨어진다, 뭐 그런 내용의 좀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좀 진원적 그리고 시원적 심성인 집단 무의식을 상정하는 분석 심리학, 이 칼 융의 작품이죠. 그리고 사회 현실이 개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개인 심리학, 이 아들러의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정신분석학에서 갈라져 나갑니다. 크게 상심했지만 프로이트는 계속 정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은 프로이트의 삶과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일단 그의 아들 셋이 모두 이 전선에 나가 있었어요. 걱정이 되겠죠. 전쟁이 길어질수록 프로이트는 인간이 가진 공격성의 심리적 원인을 끈질기게 연구하고 성찰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인간의 쾌락과 관련된 내용, 뭐 성욕이죠. 그 다음에 자기 보존 욕구, 식욕이 대표적인데 이런 내용들을 인간의 근원적인 좀 충동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1920년에 쓴 이 쾌락 원칙을 넘어서라는 저서를 보면은 프로이트가 이 에로스, 이 삶을 지향하는 충동이죠. 그리고 타나토스, 즉 죽음을 지향하는 충동인데 이렇게 새로운 대립항이라는 좀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런 자극이 없고 아무런 긴장이 없는 태초의 상태로 회귀하려는 본능을 프로이트는 이 타나토스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서 이어지는 아들의 죽음과 자신을 평생 동안 괴롭혔던 이 구강암의 발병이라는 이런 개인적 고통을 겪으면서 프로이트의 생각은 점점 비관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환상의 미래나 이 문명 속의 불만 같은 후기작을 보면은 프로이트가 이 의학과 심리학을 거쳐서 이 철학이나 문화 인류학, 이 사회 심리학 쪽으로 자신의 좀 인문학적 사색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원래 인간은 쾌락을 지향하는데 이 프로이트는 이 자극이 유발시킨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곧 쾌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쾌락의 무분별한 표출, 이 개인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는 장치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이것을 문명이라고 정의를 하죠. 이 두 가지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좀 모순적이라고 봤다고 하는데 원래 이 사회는 개인의 욕망을 억누르려고 하잖아요. 돌출된 어떤 한 개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개인의 조화는 원래 좀 불가능하죠. 이처럼 프로이트는 이 이성의 의도와 노력을 회의적으로 그리고 말년에는 거의 비관적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까지나 학자였고 계몽주의자였습니다. 연구자로서 감정에 대해 갖는 흥미가 있었지만 이성적인 영역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감정을 찬미하는 방향으로 전락하진 않았다. 이것이 당시 여러 학자들의 프로이트에 대한 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명한 반합리주의 내용을 보면은 이 정신에 비해서 이 본능이 현실적으로는 더 강력한 우위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동과 방어 기제를 움직인다.
이 프로이트가 본능의 우위를 인정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인간이 굴복해서 뭐 좀 정신을 잃는다. 이런 내용을 조롱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의 저 기본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모순을 극복하고 보다 더 진화된 이 개체로 나아가야 한다. 시정일관 이 내용을 주장했다. 이것이 당대의 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가 안 좋죠? 1930년대를 보면은 이 독일의 국가 종교로 부상한 국가사회주의, 이 지금까지 프로이트의 모든 저술과 저작을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후반경에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이 되니까 결국 프로이트 일가는 망명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 정신분석학의 위대한 창시자 프로이트, 망명한 지 불과 1년 만에 런던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이 합리성의 심층 세계를 규명한 이 프로이트의 연구, 히틀러가 맹위를 떨친 제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도 견뎌내게 됐습니다. 긴 시간을 이어오면서 프로이트의 이론은 많은 반론에 부딪히기도 했지만요. 그가 세운 무의식의 과학은 인간이 스스로에 대해 가진 지식의 범위를 아주 극명적으로 확대시킨 위대한 문화적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프로이트의 기본적인 좀 내용 그리고 그의 일생인데요. 그럼 여기서 정신분석학이란, 즉 프로이트가 평생을 몸바쳐서 좀 이뤄낸 그의 학문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또 프로이트에 의해 시작된 심리학의 한 갈래인데요. 인간의 행동 양식을 이 심리의 이 내적인 욕구의 충돌, 그리고 조화의 요구를 위한 표출적인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의 이 내적 욕구와 외부의 사회적 요구가 좀 잘 맞아떨어지고,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좀 욕망과 행동이 사회의 규율과 규범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조화되지 않을 때에는 사회가 지지는 않으니까 인간에게, 이 개체에게 어떠한 정신적 질환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프로이트가 주로 이제 성적인 것으로 좀 메인으로 이해를 했지만요. 모든 정신분석가들이 이에 동의하지는 않고 학자에 따라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는 이 계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정신분석학을 보면은요, 일반적인 심리학과는 좀 구별되는 여러 가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 심리학을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의식의 영역의 이 구조와 행동 방식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분석학은 이 의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어떠한 좀 억압된 감정, 그리고 좀 표출되지 못한 욕망, 그리고 발현되지 못한 생각, 이러한 것이 모여서 이게 인간 행동과 사고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간주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은 안 좋은 행동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좀 사례와 실증들을 모아서 이 의식의 세계에서 인지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인간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무의식에 대해 발견하고요. 그 무의식의 내원 그리고 구조,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지형학적 모델로 이 구조를 설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이 정신의 바깥, 땅 표면 같은 거죠. 여기에 이제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밑에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 다시 생각을 꺼내올 수 있는 바로 땅 밑의 지표, 이 의식이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깊이 경계를 넘어서 들어가면, 그러니까 더 내려가면은 의식에서 억압된 무의식이 존재한다. 이것이 지형학적 모델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가짜라는 거고요. 진짜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진짜라고 믿고 있지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좀 이 속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안쪽에 자신마저도 인지하지 못하는 어떠한 무의식의 개념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후에 프로이트는 이론적인 실증들을 더 모아서 이 지형학적 모델을 만들어내서 이 정신구조론으로 구체화시켰는데요. 이것이 익히 알려진 자아, 초자아, 이드, 이 3원적 기능입니다. 프로이트가 창시한 초기의 정신분석은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비롯한 이 삼자관계, 여기서 주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아동과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죠. 여기서 성적인 힘의 역동성에 주된 좀 초점을 맞췄지만 이 이후 후대 정신분석가들로부터 좀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각각의 지형 그리고 이 인종의 특성, 이 개체의 좀 특이성 등에 의해서 다양한 갈래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프로이트의 이론이 정신분석학의 전부를 이룬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프로이트 자신이 이 정신분석의 주된 골격을 세웠지만 심지어는 자신이 세웠던 그런 내용을 나중에 부정하고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 온 내용이라고 해도 프로이트 자신이 계속 수정의 수정을 거듭했죠. 이것은 주장과 내용이 훌륭하지만 이 다윈의 생물학을 현대 생물학 전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그리고 역시 그 업적이 위대하지만 뉴턴의 물리학이 곧 현대 물리학의 전체다, 이렇게 간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학풍을 이어받은 제자들에게도 많은 배척을 당했어요. 프로이트 사후에는 이 프로이트의 친딸 이 안나 프로이트를 비롯한 이 자아심리학파, 그리고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학파가 생겨나서 아주 극심하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의 정신분석가 라캉에 의해 이 정신분석학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죠. 사람의 의식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고 무의식에 의해 지배당하는 삶을 살지만 이 무의식을 좀 의식 영역으로 좀 올리는 보다 주도적인 삶을 살고 그 무의식을 컨트롤하자는 취지가 바로 이 정신분석학의 기본 권력입니다. 이 무의식 자체를 좀 여러 가지 검사를 경유해서 의식 영역으로 이 심리 영역 전반의 신진대사 기능을 확충하자, 이것을 이제 궁극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은요, 이 무의식의 어떠한 좀 제재를 해결한,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인 치료를 한 대상이 이 분석 후에 임신이 가능해지거나 어떠한 신체적 변화가 생겨서 직업을 정신분석가로 가지게 된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무의식의 힘이 상당히 놀랍지만 그 폐해도 적지 않고요. 이 무의식을 건전한 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신분석 탄생의 기본 취지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프로이트는 좀 생략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정신분석학과 체면을 잘못 걸어서 상당히 좀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나온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인지과학자들이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생각은 그저 감정이나 행동의 결과가 아니고 감정은 항상 인지적인 내용에서 생겨나며 인지적인 것 이외의 다른 것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언어학자 중에 대표였던 노엄 촘스키, 정신분석가들을 이 과학적인 증거 부족으로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븐 핑커, 프로이트 학파의 이론을 심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비과학적으로 여겼고요. 진화생물학자의 대표인 스티븐 제이 굴드, 정신분석이 이 자연발생설과 같은 의사과학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사이비 이론으로 간주했습니다. 기타 많은 사람들이 정신분석을 의사과학 또는 유사과학으로 비판을 했죠. 정신분석에 기반을 둔 이론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으며 정신분석의 우발적인 주장들은 다시 재현 가능한 임상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급진적인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물리학자예요. 리처드 파인만. 이 사람은 정신분석가들을 주술사, 이렇게 매도하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의 학문적 업적과 좀 대중적인 인기, 이게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해서 프로이트의 이런 내용들이 상당한 위기에 봉착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미셸 푸코와 질 둘레즈 같은 사람들은요, 이 정신분석학회가 초반에 순수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권력의 중심이 되었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고백 기법이 기독교적 전통을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크 라캉, 이 몇몇 미국과 영국의 정신분석적 이 전통의 중점인 즉 환자가 본 것을 그가 겪는 증상의 원인으로 보는 이 전통적 방식을 지적했고요. 프로이트를 비판했습니다. 또 정치적인 면으로 보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면에서 정신분석은 경찰 국가를 옹호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학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신랄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죠. 정신분석은 오늘날 꾸준히 정신과 의사들을 비롯해서 좀 많은 이런 좀 멘탈 전문가들에 의해 시행되고는 있지만 확실히 이전보다는 줄어든 경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 실증주의보다 그 해석학적 현상학으로 이어지는 이 철학적 흐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정신분석학은 본질적으로 심리학의 실증주의적 접근과는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과학적 연구들을 통해서 이 정신분석학의 효능, 그 자체 테크닉이나 뭐 훈련보다
담당하는 치료사의 자질의 좌우됨을 드러냈습니다. 뭐 한마디로 이 학문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이 담당 정신과 전문의의 역량이 좋아서 이 훌륭한 치료 효과가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죠. 다만 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용도의 확장에서 분명히 성과는 있었습니다. 이 정신분석학은 이 심리학에서 비판을 받아온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문학 비평과 교육학 등에서 그 영향이 널리 파급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보기보다는 교양의 영역으로 다른 과학에 도움을 주는 부분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이트의 이론 중에서도 유난히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리비도입니다. 프로이트는 이 인간의 신체 부위에서 리비도의 이동에 따라서 쾌감을 추구하는 신체 부분 또는 그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각각의 내용에 따라 그 발달 단계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뭐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욕기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좀 내용이 좀 그래요. 짧게 보면은요. 이제 먹고 마시는 흡입 행동과 깨물고 뱉어내는 이런 내용이 이제 구강기입니다. 이게 좀 공격적인 행동이 시작이 되고 여기에 고착되면은 성격적으로 적대감, 질투, 비관적, 공격적인 행동이 발현되고 남을 통제하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학문기. 이 아동들이 이제 뭐 울거나 여러 가지 좀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부모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잖아요. 이 배변 훈련 시기부터는 이제 욕구 충족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기 쉽고 또 부모에 의해서 거부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유예해야 함을 배운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배변 훈련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지나치게 엄하거나 잘 학습되지 못하면은 이 부모의 요구에 대항하는 이 적대적이고 파괴적 성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남근기, 잠복기, 성역기로 나뉘어지는데 뭐 그 주된 요점은 한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본인의 성 차이를 인식하고 출생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성적 욕구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훈련과 여러 가지 억압을 통해서 정상적인 내용으로 좀 통합한다. 정서적 해방과 독립을 추구하는 심리적인 내용이 발현된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뭐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뭐 대략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아가 이 남성 아동과 비교해서 뭐 남근 선망 사상이 있다. 남자에 비해서 열등감을 가진다. 뭐 이런 내용을 보면은 요즘의 이론과 이 실생활과 많이 차이가 나죠. 다만 옛날에는 뭐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뭐 국가를 떠나 가지고 남성의 인권이 확실히 위였습니다. 여성이 차별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본인의 학문에 들어간 뭐 그 내용까지는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비판도 아주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아까 한 내용 중에 자아와 초자아, 이드에 관해서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의 성격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이 내용을 안다면 인간의 사상과 사고는 왜 이리 복잡한가?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초와 인간의 성질 한 극단에 짐승으로서의 인간이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쾌락과 욕구와 충동을 좀 컨트롤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 인간 성격의 가장 좀 원시적인 부분이죠. 가장 생물학적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삼중뇌 이론에 따르면 파충류의 뇌에 해당하는 이 뇌관과 소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초와는 주변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개인의 쾌락, 욕구, 충동을 쫓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우리네 인생을 예를 들어 보면은요. 갓 태어난 아기들, 배고프면은 먹고 용변이 마려우면 그 자리에 배출을 하죠. 치우는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인처럼 현실적인 제약이나 외부의 요구, 사회적 금기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타고난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이드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원초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쾌락의 원칙만을 따르는데요. 다시 말해서 당장 아주 즉각적인 만족과 쾌락을 주는 것을 오로지 그것만을 추구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초자아 때문에 어떠한 좀 금기 상황, 뭐 예를 들어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간식을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보면은 만약에 모든 개체가 이러한 원초화만을 추구한다. 그러면 사회적인 응징이라는 혹독한 처벌을 당하게 되죠. 따라서 사람은 이 원초적인 욕구 덩어리인 이들을 갖고 태어나긴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사회화가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기분이 나쁘고 이익이 된다고 옆에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배가 고프다고 음식을 훔치고 돈을 절도한다. 이런 부분만 하면 엉망이 되니까요. 개체 간의 대화를 하고 어떠한 필요한 재화를 구매하는 그런 행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차츰 사회의 법과 규범을 알고 익히게 되면서 초자아가 발생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아를 보면은요.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표방하죠. 표면의식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보통 한 두세 살 정도는 되어야지 이 자아가 기초적인 기능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인간의 이성과 사고 능력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발달하고 활동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자아는 이 원초적인 이 이드에서 파생이 돼서 이드의 충동을 충족시키고자 하지만 현실적 여건과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사회가 수용할 만한 어떠한 좀 타협안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현실적인 중재자라고 할 수 있죠.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원하는 이들을 좀 달래고 지연시키고 적합한 방안을 찾는 것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이 점차 단련되고 훈련되고 발전을 하면서 내가 되고 싶은 나 자신을 찾아가는 초자, 슈퍼에고가 발생을 하죠.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목표점을 지향하고 있는데 성장 과정에서 이 부모와 사회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습니다. 이때 형성된 도덕과 양심, 사회적 규칙과 규범이 우리 내부에 자리 잡은 그런 내용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태어났다, 갓 태어난 아기다. 그러면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하얀 도화지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우리 주위의 이 부모와 형제 그리고 각종 교육기관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게 만듭니다. 붓질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배우고 익히는 것들로 한 획씩 써가고 그려갈 때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내재화돼서 우리의 평생의 양심을 형성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보통의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 때론 이것이 성공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어렸을 때 어떤 사랑과 진정성으로 나를 대해주는 어떠한 존재가 있었다. 대부분은 부모님이겠죠. 이러한 요소 때문에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느낀다. 느낄 수 있다. 이 내용이죠. 따라서 부모 세대가 기본적으로 선한 개체였다. 그러면 그 자식이 악인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 세대가 설사 악인이더라도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귀엽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식은 선하게 키웠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뼛속 깊이 악인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학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주위에 악당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어쩌면 이 이론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이론에 의하면은 사람은 이 초자아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느끼고 옳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했을 때 자긍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초자아가 만약에 지나치게 강하고 엄격하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뇌와 마음 속에 아주 엄격한 부모님을 모시고 평생을 그리고 항상 같이 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엄격한 잣대로 자신을 감독하고 판단해서 스스로를 주눅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심해질 경우에 지나친 완벽주의에 빠진다거나 또는 전혀 삶의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아주 강박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책감에 많이 시달리는 사람은 자신의 초자아가 너무 강하지 않은지 어쩌면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유년기를 보내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내용이죠. 부모가 아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자책감과 수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노력에도 이 초자아가 지나치게 강하게 발현되면서 지속된다. 그러면 이 개인에게 지나친 자책감, 지나친 죄책감을 유발시켜서 사람을 피약적이고 우울하게 만들고요. 성공보다는 처벌을 비롯한 불행을 찾아다니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즉 본능으로 사는 것, 분명히 문제가 크겠죠. 그러나 너무 강력한 도덕과 이성의 잣대를 스스로에게 들이미는 것도
인생을 사는데 행복하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태어난 우리네 인생, 짐승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도 아니면 아무에게도 정의되지 않는 나 자신으로서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겠죠. 원초화가 너무 강하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거되는 것이고요. 어, 초자가 너무 강하면 참 괴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충동, 이드와 자학, 이 슈퍼에고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이 바로 자신에 대한 깨달음, 자각이죠. 언제 어느 때고 자신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저는 이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남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타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다. 타인이 어떠한 것을 이뤄냈다. 타인이 무언가를 샀다. 그러면 괴롭고 배가 아프고 비교합니다. 제 주위에 너무 많아요. 저도 한동안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소중합니다. 물론 타인들 그리고 평균적인 좀 사람이 어떠한 100의 역량을 갖고 있다. 그런데 나 혼자 10인데 혼자 그것에 만족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는 있겠지만요. 타인이 어떠한 좀 특별한 곳에 100의 역량이 있다고 해도 내가 한 5, 60에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좀 갭이 생활을 힘들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자신의 방식을 밀어붙여도 괜찮은 겁니다. 내가 다른 부분에서 200, 300의 역량을 보유할지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스스로에 대한 생각, 자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가장 첫걸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고요. 프로이트에 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반드시 나오는 역사적인 이야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산뜻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좀 사례 중에 남근기, 보통은 이제 3세에서 5세 정도의 아동인데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처럼 이성인 부모를 차지하기 위해서 동성애 부모를 제거하고 싶다. 이런 욕구를 느낀다. 뭐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현상은 이 남근기의 시기가 지나면 자연히 해소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듣기 편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프로이트는 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성립했습니다. 원래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부터 정신적인 불안증을 겪고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실마리가 되는데요. 프로이트는 이제 밤마다 꿈을 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원래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극도로 미워했고 어머니를 이성으로 사랑했다는 기억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신도 경험한 적이 있지만 어머니와 사랑에 빠지고 아버지를 질투하는 것은 초기 아동기에 늘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말했다고 합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아주 보편적인 내용이라는 설명이죠. 프로이트의 이론을 보면은 이 남자아이에게 어머니는 최초의 이제 애착의 대상이죠. 평생 사랑의 대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남근기의 남자아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음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연하게 이게 없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여성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들을 거세했다고 생각해서 자신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신체 일부가 훼손되는 그런 극렬한 공포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사실 여기서 뭐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비판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와의 이제 의견적 대입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떠나갔잖아요. 제자라던가 그리고 같이 학문을 했던 사람들. 근데 이 부분이 유독 거슬렸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네 일상적인 현대관으로 봐도 상당히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어쨌든 당시에는 이 내용이 이 이론에 상당한 근거를 제공했다. 이 내용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남자아이는 거세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바로 그 대상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아버지라는 존재가 두렵다는 거죠. 이때 남자아이는 이 아버지로부터 거세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어머니를 차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마침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해소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편 여자아이에게 최초의 애착의 대상도 어머니인데 이 이론에 따르면 여자아이도 이 남자아이처럼
어머니가 음경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와 같은 내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침내 어머니를 증오하게 되고 여자아이의 애착의 대상은 보다 강한 이 신체를 갖고 있는 아버지로 옮겨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론이 그래요. 그리고 이 남자아이와는 다르게 자신이 이미 거세당했다고 생각하는 여자아이는 아버지와의 연결점을 더 강하게 모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결혼하고 싶다. 우리 어릴 때 왜 그 딸아이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커가면서 여자아이는 아버지의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해소하고 마침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되찾는다고 하죠. 정상적인 여자아이는 남성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남자아이를 출산해서 진정한 여성성을 가지게 된다. 진짜 지금 요즘 추세에 만약에 이런 이론을 처음 들고 나왔다. 상당히 예, 재밌는 대접을 받을 겁니다. 어쨌든 이처럼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하면은 이 유아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게 좀 반작용으로 나온다고 해요. 뭐 주로 신경증, 노출증, 뭐 성도착증,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의 내용에서 보면은 이 동성애도 이 질환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의 같은 연상의 이성을 더욱 강하게 만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뭐 이러한 내용으로 프로이트의 이론은 오늘날의 이 정신분석학에 기반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 이론이 철저히 남성 위주로 전개를 하고 있고 여성의 경험은 무시하였다는 점 때문에 그의 생전에도 그리고 그의 사후에도 아주 극렬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심리학과 뇌과학이 발전할수록 이와 같은 프로이트의 학설은 점점 과학과는 멀어져 갔는데요. 때문에 오늘날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해당되는 현상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하는 용도로 쓰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있죠. 여성이 모친을 증오하고 자신의 부친에게 성적 애착을 느끼는 아까의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반대의 개념이고 칼 융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엘렉트라이죠. 너무 책 얘기, 학문 얘기만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가 제일 재밌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이 테베 역사상 가장 뛰어난 통치자였고 누구도 풀지 못했던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낸 첫 번째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 출생의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이 저주받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편, 즉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행운의 남자였죠. 흔들림 없는 왕권과 아주 행복한 가정,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 그리고 이제 아주 타고난 지성과 강인한 육체, 백성들의 사랑까지 그에게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점은 다 오이디푸스가 갖고 있었죠. 단 그 가공할 출생의 비밀을 알기 전까지 말이죠. 저자인 소포클레스는 단순히 이 저주받은 한 인간의 비극을 그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신에게 닥쳐오는 단 하나의 불행을 피하지 못한 한 인간의 운명, 이걸 가르는 아주 치열한 선택을 그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비극적 말미의 오이디푸스. 이 오이디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 이 라이오스가 저지른 치명적인 악행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라이오스의 유년 시절도 평탄치는 못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에 아직 소년이었던 이 라이오스를 대신해서 나라의 섭정을 맡은 사람이 외할아버지의 형제 리코스였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어진 라이오스는 이 펠롭스의 아들 크리시포스라는 사람과 친해졌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미남자였다고 해요. 한눈에 반해버렸죠. 남자가 남자에게 반한 겁니다. 그런데 굉장한 미남자여서 저 주신 제우스가 푹 빠질 만큼 잘생긴 청년이었다고 하죠. 이 크리시포스를 향한 라이오스의 소유욕,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라이오스는 이 크리시포스가 우정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강제로 겁탈하게 됩니다.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치욕을 견디지 못한 크리시포스가 자결해버려요. 이때부터 오이디푸스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이 자결한 크리시포스의 아버지 펠롭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라이오스의 아들 오이디푸스에게 끔찍한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복수를 기획한 거죠. 크리시포스의 아버지 펠롭스는
만일 라이오스가 아들을 낳게 된다. 그러면 바로 그 아들이 너 라이오스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든 저주를 피하고 싶었던 라이오스는 아들을 낳자마자 잔인하게 버리고 그 저주의 여파가 자신의 삶에 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이제 날 죽일 사람은 없다고 안심하면서 지내던 라이오스. 어느 날 여행을 떠났는데 이때 우연히 만난 낯선 남자 오이디푸스에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 라이오스의 수행원이 찌른 칼에 오이디푸스가 타고 있던 말이 죽자 이 오이디푸스가 분노를 해서 이 일당을 물리친 것인데요. 마치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마음 깊이 내면한 사람처럼 오만하게 이를 데 없는 라이오스. 그 누구에게도 결코 길을 양보하지 않다가 화를 당하게 됩니다. 오이디푸스를 가로막는 단 하나의 장애물, 이 라이오스가 사라지자 그의 삶은 승승장구하게 됐는데요. 아무도 풀지 못했던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었고 테베의 왕이 되었으며 아름다운 이오카스테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테베에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돌게 되면서 오이디푸스의 시련이 시작됩니다. 전염병으로 점점 폐허가 되어가는 나라 테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의 저주를 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라이오스 왕을 죽인 살인자가 테베 안에 있기에 전염병이 물러가지 않는다는 이 신의 신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 왕의 살해자를 찾기 시작했고 시체조차 없는 이 살인사건의 수수께끼를 또 한 번 그의 엄청난 지성의 힘으로 풀어냅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토록 저주했던 이 라이오스의 살해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되자 비극은 결국 그 정점으로 치달았죠.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남편 오이디푸스와 아주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던 이오카스테가 자신이 아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음을 깨닫고 자결을 하고 만 것입니다. 오이디푸스는 사랑하는 아내이자 이제야 드디어 찾아낸 생모를 끌어안고 울부짖으면서 이 죽은 이오카스테의 옷에서 황금핀을 빼내 자신의 두 눈을 미친 듯이 찌르게 되죠. 오이디푸스가 꿈꾸는 모든 사랑의 유일한 해답이었을 이오카스테. 이 비극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이오카스테의 시신을 품고 그 피를 철철 흘리는 오이디푸스의 형상.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좀 명장면이라고 하긴 좀 그렇군요. 하여간 잊지 못할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너무 많은 피가 흘러넘쳐서 두 사람의 몸이 마침내 한 몸이 되어 이 흘리는 핏줄기인 것만 같은 그런 묘사가 이어지죠. 이 아내이자 어머니인 이오카스테를 끌어안고 피를 흘리는 오이디푸스. 그렇게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극의 화살을 온몸으로 다 맞으며 고통을 맨 얼굴로 대면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는 사람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과 결혼했으며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을 죽였구나. 이렇게 심각하게 자책을 하게 되죠. 인생의 끔찍한 결말을 맞았고 이미 두 눈도 잃은 오이디푸스. 그러나 그는 이 운명에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비극의 전모를 다 파악하고도요. 그 비극으로부터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 어디로도 가지 않았고 비극의 전모가 밝혀지기 전에 이 사태를 덮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결코 진실을 은폐하지 않았죠. 자신이 이 비극의 이 물결 속에 온몸을 던져서 모든 비극의 화살을 홀로 맞았습니다. 이 비극의 끔찍한 역설과 그 다음 이야기, 이것이 더 무서웠는데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이 참사의 주인공 오이디푸스. 근데 이 시련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오이디푸스 스스로의 다짐과 약속 때문이었는데 라이오스 왕을 죽인 자는 반드시 테베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것. 그 누구도 그를 집안에 들이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그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약속이 바로 오이디푸스 스스로가 한 것이었습니다. 테베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서 시민들이 수없이 죽어나가자 오이디푸스는 이 모든 것이 라이오스의 저주 때문이라는 신탁을 듣고 그 저주의 책임자를 아주 강렬하게 처벌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서도 가장 손쉬운 해결 방법인 이 고통의 영원한 종말, 죽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아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비극의 의미를 매 순간 곱씹는 길을 택하게 되죠. 그는 혼자 이 비극의 결말을 온전히 지고자 했지만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결국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의 딸이자 누이이자
마지막 친구였던 안티고네와 이스메네가 이 눈먼 아비를 끝까지 지켜주게 됩니다. 그 두 자매는 오이디푸스와 함께 유리걸식하고 함께 치욕을 견디며 그들을 향해 던져지는 온 세상의 모욕과 돌팔매를 함께 맞아 주었습니다. 그를 파괴한 것은 아버지 라이오스의 망가진 욕망, 그리고 삶이었지만 그를 끝까지 지켜준 것은 딸들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죠. 결국 그를 지켜준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이겨냄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냈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위대한 인간의 추락을 그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참한 운명에서도 불구하고 끝내 스스로의 삶을 지켜낸 용기 있는 자에 관한 이야기죠.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가 저지른 죄조차 끝내 끌어안은 한 위대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토록 억울하고 처참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그 지닌바 고결한 품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절교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사정을 조금만 봐달라고 그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인 크레온에게 자식들을 부탁하면서 나는 기꺼이 추방당하겠으니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달라는 간곡한 메시지를 남기죠. 자신은 부모에게 버림받았지만 오이디푸스는 마지막까지 따스한 아버지의 정을 잊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마저도 온전히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한 인간의 용기, 불행이 보여주는 어둠의 극한까지 걸어간 용기 있는 사람, 신의 도움 없이 오직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의 길을 개척하고 온몸으로 받아간 용감한 존재였습니다. 오이디푸스는 결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운명의 빛까지 모두 스스로 짐지고 머나먼 길을, 지독히도 쓸쓸한 이 고독의 길을 떠난 끝내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은 인간의 완성형이었죠. 이 오이디푸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우리는 신의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 고난,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던 그 처참한 상황에서도 결국 과학을 일으켰고 우리의 인간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신의 시련이 떨어졌을 때 신의 이름으로 세상의 단물을 먹던 사람들은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 힘을 이어 모아 대대로 전승하여 지구를 떠나 우주로 나아가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컴플렉스는 인간을 단련시키는 자양분이다. 어쩌면 이 책은 이 내용을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이렇고요. 이제부터는 다시 책 내용, 방어 기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펜스 메커니즘, 받아들일 수 없는 잠재적인 불안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실제적인 욕망을 좀 무의식적으로 조절한다거나 또는 왜곡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이 심리학적 메커니즘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의 좀 형태로 자신의 방어 기제가 표현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정이 있습니다. 딱히 이론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로 이제 나이가 어린 아동 그리고 아주 심각한 단계의 정서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현실이 괴롭고 고달프잖아요. 이 위협적인 현실에 눈을 감아버림으로써 불안을 방어해 보려는 수단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 불안을 일으키는 현실을 실제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죠. 예를 들어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던가 아니면은 전염병이 극심하게 창궐한다던가 전쟁이 일어난다던가 이런 비참한 현실에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다음으로 억압과 억제의 방향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억압을 1차적 자아 방어 기제로 간주를 했는데 이게 더 정교한 방어 기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불안을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압은 우리가 의식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충격적이어서 좀 무의식적으로 눌러버리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런 억압이 다른 방어 기제나 이 신경학적 초기 증상의 기초가 되는 반면에 억제, 의식적으로 생각과 느낌을 누르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떠한 욕구 불만에 의해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이나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원망 등을 억제시켜서 의식의 세계에서 지우는 겁니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억압과 억제,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몸과 정신에 강대한 데미지를 남긴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사, 이 자신의 자아에 내재해 있는 내용인데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걸 다른 사람의 특성으로 돌려버리는 수단입니다. 즉 자신의 심리적 속성이 타인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자기 일인데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A라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럼 이 A는 이 딴소리를 한다던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회 일반적인 현상이 그런 내용이 있지만 뭐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해결해 나가자. 예,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하고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적반하장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투사의 일종인데 자기 자신이 화가 나 있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요. 상대방이 화를 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뭐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정신 상태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이 원초화적인 욕망을 자신의 욕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욕망으로 이야기하는 뭐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출직을 뽑는 선거를 보면은 뭐 자기의 좀 욕망이잖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 내용을 쭉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하더라. 또는 상대방,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뒤집어 씌우기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신이 이걸 고의성을 가지지 않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까의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자기가 먼저 화를 내고 소리를 크게 키우니까 상대방도 여기에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왜 정상적인 좀 말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발현되는데 본인은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세상이 자기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하고 이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정신에 병이 있는, 이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정신과에 가지 않고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신과의 단골 손님이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겪은 내용, 제 주변에 정말 이 내용으로 사람을 극심하게 괴롭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퇴행인데요. 단순한 초기의 발달 단계를 후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유아기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면 되는데 어떠한 사건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이 유아기적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뭐 말을 못한다거나 대소변을 못 가린다던가 다시 말해 이미 성장해서 그 단계를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불안이 예상되고 내가 위험하다고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먼 예전 과거의 단계로 돌아가서 예상되는 불안에서 도망가고자 벗어나고자 하는 방어 수단입니다. 그리고 합리화. 이 주로 주변에 이제 사기꾼들 그리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무책임자들에게서 많이 나옵니다. 이 실망을 주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그럴듯한 구실을 붙이죠. 상처 입은 자아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뭐 이런저런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빠져나갈 이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자기 기만의 방어 기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본인을 방어하려고 하는데 그 피해는 또 주위 사람들이 입습니다.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구멍이 나면은요. 반드시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기에 조직이나 국가나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면 그 중간에서 누군가는 꿀을 빨았고요. 누군가는 피를 흘렸습니다. 어느 쪽 인생을 살 것인가는 뭐 자명한데 이 프로이트의 자기 방어 기제로 보면은 꿀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모두가 그쪽으로 갔다. 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겠죠? 누군가가 또는 누군가들이 많은 땀과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방어 기제를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자주 강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멀리 하시면 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사람의 가치관은 다양합니다. 예전에 저도 학창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문제 학생들을 대하는 이 선생님들의 이 교사들의 행동 양식을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제 주위에도 이 교사가 된 지인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어요. 그러나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 열과성을 다해서 끌고 가려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존경할 만한 그런 선생님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딱 정해진 것만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룰에서 벗어나고 선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뭐 버린다고까지 하기는 좀 뭐하지만 굳이 갱생의 길로 이끌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선생님이라면 전인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 어려움에 좀 힘들어하는 저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교사라는 내용, 그러니까 직업 이전에 스승의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또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진 것이겠지만요. 저는 그 기본에 충실한 그 선생님이 오히려 더 자신의 역할에 좀 열과성을 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물론 경우의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과 노력으로 대해줘도 그 결과치가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기본적인 거를 충실히 한 그 선생님은요. 적어도 이 학생의 기본에 충실한 내용으로 따라왔다. 그러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내용을 다 했습니다. 자꾸 뭐 성적과 학교의 이런 입시 커트라인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이제 100점 만점에 한 80점대의 학교로 갈 수 있는 이 학생이 있었다. 그러면은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물론 합리적인 내용이지만 90점대 학교로 보내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위아래도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씩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찾았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어려서 몰랐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은 가장 늦게까지 일을 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주 살갑게 학생들에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엄격했고요. 룰을 지켜야 하는 기본적으로 약간 좀 약한 군대식 예, 그런 느낌이에요. 뭐 딱히 그때의 그 뭐 진학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선생님 반에 있던 학생들이 친구들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반대 성향의 이제 학생을 위하는 주로 이제 좀 어긋날 것 같은 학생들을 잘 지도한다고 소문이 났던 그 선생님은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반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좀 내놓은 학생 한 서너 명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좀 심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어떤 학부모들은 이 학생들을 퇴학시켜야 한다고 좀 소리가 좀 높았죠. 근데 이 선생님이 끝까지 막았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본인의 집에 데려가서 밥도 해 먹이고 과외 공부도 시켜주고 정말 성의를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거는 맨날 파출소, 경찰서 행위였죠. 이 선생님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에너지만큼 다른 학생들한테는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때 한 반이 약 50명 정도였는데 아까 그 기본을 충실히 하는 선생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극심한 원망을 받았죠.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그 문제 학생들, 이 고3 이후에 재수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았다는 그런 후일담이 전해져 왔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하기도 어렵고 어떤 법칙화하기도 어렵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정석대로 행동하는 것이 어떠한 기책이나 묘책보다 더 훌륭한 결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 생각을 갑자기 해봤습니다. 이야기하고 보니 조금 안 맞네요. 원래 대군의 기책은 없다라는 이 용병학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안목에서 인생을 좀 길게 보면은요. 정석의 방법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좀 좋은 결과를 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원래 어떠한 좀 묘책이나 기발한 수가 나름의 좀 합리화로 굳어지면은요. 그것이 정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석도 최초에는 묘수였죠. 자, 이야기가 좀 벗어났네요. 예, 다음으로 승화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이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좀 근본적인 충동을 사회적으로 용납된 생각이나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좀 적절하게 전환시키는 자아 기능입니다. 즉 승화는 이 자아로 하여금 충동의 표현을 억제하지 않고 그 목적이나 대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충동을 유일하게 건전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기제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의 그 문제 학생이 만약에 있었다. 거리에서 싸움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방문한 이 권투 도장에서 자신의 이 취미 그리고 적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복싱 선수가 돼서 위대한 챔피언이 되는 것으로 자신의 이 공격적인 성향을 참지 않고 발산한 뒤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승화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생략을 하고요. 다음으로 철회. 자신의 욕구와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하고 이를 원상복귀시키려는 속죄 행위입니다. 뭐 가장 일반적이죠.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미국의 개척 시대, 개발 시대에 온갖 좀 더티하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 이 록펠러 재단. 엄청난 양의 사회 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자선 사업에 쓰는 내용. 이런 것들이 바로 방어 기제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이제 방어 기제 부분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프로이트 학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꿈, 정확하게는 이제 꿈의 해석 체계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서적이자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꿈은 우리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 잘 충족시키지 못한 욕구를 어떤 의미에서든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정신현상입니다. 프로이트는 이 다양한 꿈의 사례들을 학문적 언어로 분석하고 이 어두운 수면 아래에 잠겨있던 우리들 무의식의 세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은요, 우선 꿈은 좀 의식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 머릿속의 심층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꿈의 작용 방식, 이 의식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 암시를 보여주죠. 프로이트에 의하면은 인간의 정신 과정은, 즉 영혼이라는 것은 의식되지 않은 것, 그리고 의식되기 이전의 것,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인식하고 의식한 이런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동적 요소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 이 정신 과정을 엄청나게 큰 이제 빙하 덩어리에 만약에 비교를 해보면은 물속에 잠긴 가장 큰 부분, 보통 빙하의 한 90 몇 프로 이상은 물속에 잠겨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의식되지 않은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물 위로 잠깐 나와 있는, 아니면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한 이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식되기 이전의 내용, 그 다음에 물 위에 나와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론의 내용, 즉 자신의 정신분석학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신의 과정, 그리고 이 충동적으로 나오는 힘, 에너지 등의 개념을 잘 사용하고 있고요. 이 쾌락 원리, 현실 원리, 이런 개념을 좀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의 정신 분석학이 어떠한 좀 추상적인 이 관념론적 색채를 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 어디까지나 이 신경생리학과 신경해부학을 기본으로 하는 이 정통 의학의 베이스에서 이루어진 이 의학 이론입니다. 상세 내용을 좀 볼까요? 우리 이제 뭐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심리적으로 억압의 과정이 발현되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쌓인 심리적 억압은 이 반복적으로 회귀되면서 인간의 무의식, 저 심층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무의식 속에 쌓인 억압은 이 강력한 정신적인 외상, 즉 트라우마로 발현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억압이 우리 꿈의 세계에서 나타나고 현실 세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꿈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관계는 바로 이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에 상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계도 사이 어딘가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이 곧 꿈과 현실의 관계가 불연속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꿈과 현실의 연속성을 증명해서 자신의 견해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 임상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프로이트의 환자 중에 이제 유명한 이 안나라는 이 히스테리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연구하면서 이 무의식의 존재를 좀 확신했죠. 이 내용이 많은 이론과 사례로 학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무의식이 인간에게 이 꿈의 형태로 발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런 무의식은 인간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프로이트에 따르면요, 이 꿈은 현재몽과 잠재몽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현재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좀 확실하진 않지만 좀 어렴풋한 그런 꿈의 내용, 그리고 잠재몽은 아주 근원적인 욕망, 욕구, 대부분은 좀 마이너스적인 내용이라고 하는데, 보통 밝고 좀 플러스적인 내용은 목표로 삼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발현됩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은 나는 뭐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뭐 장군이 될 거야, 과학자가 되고 싶어. 이런 내용은 누가 들어도 뭐 기분 좋잖아요.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이러한 내용을 뭐 말한다, 그리고 뭐 희망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뻐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범죄적인 희망,
아니면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어떤 범죄적인 내용을 꿈꾼다. 그럼 부모 마음이 아프겠죠? 그리고 아마 이 아이의 미래가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자식 키우는 맛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절히 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아이들도 이 학업 등의 이유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때랑 다르게 더 저연령, 더 저학년에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가진 것을 재고 좀 나보다 좀 위치가 낮다, 아주 서열 싸움이 대단하다고 해요. 그러면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거의 뭐 이 성인 사회의 이 조직폭력, 그런 수준의 계보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해요. 제 주위에도 이제 선생님 이 직업을 갖고 계신 이 지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제 정신적인 질환 또는 상담을 위해서 이 정신과에 가면은 아이들 치료를 약간의 좀 반수면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계속 말을 들어주는, 이 고민을 상담해주는 그런 치료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죠. 대단히 훌륭한 내용이고 살아가면서 한 번쯤 받으면 좋은 책인데, 저도 이 책 이제 2번 정도 읽었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실증된 사례를 많이 봐야 되는데, 이게 또 엄청난 시간을 예, 소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보시고요. 오히려 뭐 영화라던가 다른 좀 자료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프로이트는 이 책에서 이제 꿈의 왜곡, 그리고 재료와 원천, 꿈 작업, 뭐 꿈의 망각과 각성, 욕구 충족, 이런 내용들의 계속 유사성과 연속성을 밝히고 있는데, 이 궁극적인 목표로는 이 정신분석학에 의해서 신경증이나 이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모색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오늘날까지도 이 100% 근원적인 치료법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항상 그래왔듯이 점진적인 진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살았던 그 시대보다는 엄청난 이 양과 질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루시드 드림을 아십니까? 이 자각몽이라는 말인데,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꿈속에서는 내가 창조한 세계니까 내가 왕이죠? 모든 것이 내 맘대로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꿈을 꿔봤듯이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이 꿈속에서 이게 꿈이구나, 이걸 인식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운 경우가 많았죠. 이 대부분의 꿈들은 우리가 영화를 감상하거나 어떤 작품을 감상하거나 어쨌든 간에 능동적인 태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스토리에 대한 통제권이 없어요. 그러나 이 루시드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 이거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꿈속에서도 본인들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뭐 연구에서는 인구의 20-30%가 주기적으로 자각몽을 꾸는 그런 능력이나 아니면은 뭐 일종의 행운이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어쨌든 간에 인구의 절반 이상은 일생 중에 한 번이라도 자각몽을 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꿈속에서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지난 2012년에 이에 관계된 한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fMRI, 이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장치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우리 몸의 혈류와 관련된 변화를 감지해서 이 뇌 활동을 측정하는 그 기계입니다. 어쨌든 이 기계를 썼는데, 일단 깨어 있을 때 이 피실험자들의 뇌를 이 fMRI로 촬영하면서 특정한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손을 들었다 놨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뭐 이런 행동들이죠. 그리고 그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피실험자들에게 꿈속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계속해서 좀 반복 학습을 시켰죠. 자신이 꿈꾸는 상태에서 의지대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다고 보고하는 이 피실험자들, 놀랍게도 깨어있을 때와 똑같은 이 뇌 부위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 좀 더 구체적인 연구 이 디자인, 이 사례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연구를 보면은 이 루시드 드림을 꾸는 동안 어느 정도의 의지적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과학적 근거 정도는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이 루시드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 이 재미의 측면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인식하고 있을 때, 즉 깨어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해주고 의식의 수준 너머에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만
이 정보기관들, 이 각 국가의 정보기관들이 이 특정 사람들을 계속 이쪽으로 훈련을 시켜서 이 과학적인 성과, 그러니까 실험에 의한 내용이 아닌 어떤 특정한 내용을 성과를 냈다. 그 다음에 뭐 타국의 정보를 가져왔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물론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그때 제가 보기로는 해당 부서의 연구비, 그러니까 어떤 정보 활동을 하는 부서의 연구비가 삭감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 정보기관에 해당 부분 정보비가 없어진 거죠. 정보를 얻어서 필요가 없어졌다.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물론 증거는 없죠. 그리고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 PTSD를 치료하는 방법으로도 이 루시드 드림이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 악몽을 반복적으로 꾸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어떤 전쟁터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던가 끔찍한 공포 체험을 했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이 그 기억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요. 이 루시드 드림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 환자들에게 이 루시드 드림을 꾸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어떤 좀 자신을 괴롭히는 악몽을 꾸더라도 이건 꿈일 뿐이며 내가 원한다면 이 꿈의 내용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꿈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게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악몽으로 인한 불쾌감을 해소한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완치까지 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든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는 많이 오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어떤 방향으로도 유용한 좀 치료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은요,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나이트메어라는 영화 아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 있었던 공포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잠이 들면은 그 잠 속에서 이 나이트메어 이 주인공, 이 프레디인데 이 괴물이 이제 주인공을 비롯한 이 꿈의 주인공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마구 해치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게 현실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사람의 몸에 데미지로 남아요. 그래서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굉장히 애니메이션에 빠져 있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는데 이 꿈속에서 프레디에 쫓기다가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 자신이 좋아하는 그 애니메이션 주인공, 이 쌍권총을 쓰는 어떤 캐릭터였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캐릭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자 그 주인공이 조금 전까지 프레디에 쫓기다가 그 쌍권총을 쓰는 그 주인공으로 변신한 겁니다. 그래서 프레디를 막 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제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는데 러닝 타임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예, 2시간짜리인데 1시간째 그 일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끝나진 않겠구나. 예상대로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루시드 드림을 좀 들으니까 예, 그 내용이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 루시드 드림을 좀 많이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올려놓은 자료가 있어서 한번 봤어요. 우리 왜 유명한 영화죠? 인셉션. 거기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팽이를 돌리듯이 어떤 RC, 이제 리얼리티 체크인데 이 기구를 통해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습관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나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꿈속이라면 시간이 멈춰 있으니 시계를 본다. 전등 스위치를 켜도 꿈에서는 작동을 안 한다. 왜냐하면 이게 불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자극을 주면 꿈에서 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인 자극은 없어지는 거예요. 꿈에서는 코와 입을 막아도 숨을 쉴 수 있다. 생명과 관계없죠. 다 창조된 거니까. 그리고 점프를 뛰면은 꿈속에서는 착지 하는 시간이 늦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평의 이런 수직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이나 몸을 만져보면은 이제 사람의 살결 느낌이 안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용량의 데이터, 그런 메모리가 필요한데 이게 꿈 자체가 우리의 이 머리의 힘에 일정 부분밖에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현해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작게로는 이제 손가락을 반대로 꺾어 보면은 손등에 쉽게 닿는다. 보통 안 되죠. 그리고 벽에 기대려고 하면은 몸이나 손이 여기를 통과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제 질량감을 그러니까 그 무게라던가 그 모양을 갖춰야 되는데 그냥 시각적인 것만 구현해 놓은 거예요. 일종의 가상현실이죠. 그리고 거울을 보면 모습이 흐릿하거나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이거를 좀 길게 말씀드렸냐 하면은 제가 한때 좀 악몽에 시달리는 때가 있었어요. 저도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근데 맨날 자면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일이 총출동하는 겁니다. 군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제대 날이 됐는데 제대를 안 시켜주고 계속 가는 보통 악몽의 연속이죠. 그래서 제대를 했는데 다음날 입영 통지서가 오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하고 빚지고 도망다니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걸 좀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이상한 상황이 되면은 시계를 찾아봅니다. 그 시계가 멈춰 있으면 아 이거는 꿈이구나. 그래서 깨는 좀 탈출로를 찾았어요. 근데 이 협회의 이 리얼리티 체크를 한번 보니까 제가 본능적으로 좀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루시드 드림이 이제 뭐 꾸면은 좋다고 하는데 제가 꾼 거는 악몽이고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꿈을 창조해내는 게 이 루시드 드림이잖아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너무 심해지면은요. 정상적인 지각 반응을 잃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럼 매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한테는 컨디션이란 게 있으니까 몸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끔찍한 악몽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이 잠에 길들여져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불필요한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수면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넘쳐나도 몸에는 데미지죠.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지만 자각몽을 꾸면 몸이 굉장히 피곤해진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꿈속에서 정확히는 이제 수면 중에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깨어있을 때와 비슷한 좀 소모를 하기 때문에 치료를 못 하는 겁니다. 그냥 눈 감고 일어난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두통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결국 잠들지 못하는 몸이 쇠약해지는 이 코스로 간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프로이트 심리학은 관련된 자료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 몇십여 년 동안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 내용을 많이 연구해 왔고 그 실증 자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신 분석학이 원래는 이제 의학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자연과학인데 이 학문의 성격상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 그리고 뭐 인문과학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이 프로이트 심리학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한다는 거죠. 당연히 그에 비례해서 나오는 산출량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아니면 그 내용에 깊이가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중복되는 내용도 많으니까 관심 있는 부분은 또 관련돼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한번 구글링 정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영화 이야기로 대체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살펴볼 영화는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인셉션이에요.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7번째 장편 영화죠.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가지고 사실 좀 줄거리 이야기를 하는 게 사족인데 영화적인 재미라던가 이야기의 전개상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F 기반의 액션 스릴러 영화죠. 주인공 도미닉 코브 역은 유명한 그리고 연기력이 검증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맡았습니다. 이 놀란 감독이 이 디카프리오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영화를 찍기 위해서 매우 오래전부터 공을 들였다는 사실은 뭐 영화계에 워낙 유명하죠. 마침내 함께 작업하게 돼서 크게 기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전작 다크나이트 이게 대성공을 했잖아요. 그 뒤에 다시 한번 거대한 스케일의 영화에 도전하게 되었고 당시 제작비가 무려 1억 6천만 달러, 2천억이 넘습니다. 개봉 전부터 화제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성공은 물론이고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아주 극찬을 받았어요. 작품성도 인정받은 최고의 영화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이 놀란 감독이 대중성과 작품성을 두루 갖춘 작품을 연이어서 선보이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 글로벌 이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먼저 그 용어를 좀 보면은요. 이 영화의 주제이기도 한 그리고 제목이기도 한 인셉션. 이 어떤 사람의 꿈에 들어가서 무의식 속에 특정 기억이나 생각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서 깬 이후에도 그 기억이나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믿게 만드는 고도의 정신 조작이죠. 루시드 드림은 자기 자신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강제로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그리고 범죄죠. 그 다음에 디스트랙션. 어떤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기억이나 생각을 몰래 추출해서 한마디로 정보를 빼내는 겁니다. 인셉션과 좀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토템.
이 자신이 현재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시켜주는 물건, 이 질감이나 무게, 이 중심 등으로 구별을 합니다. 영화를 보면은 이 팽이를 돌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킥, 이 꿈속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깨우기 위해서 뭐 넘어뜨린다거나 아니면 좀 떨어지는, 낙하하는 감각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뭐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고요.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이 주인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이 다른 사람의 꿈속에 침입해서 무의식 중에 이 타인의 기억과 생각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정보를 훔쳐내는 스파이입니다. 뭐 산업 스파이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좀 과거가 있어요. 좀 아픈 과거인데 현재 이제 자신의 아내를 죽인 용의자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입국할 수가 없는 처지인데 그에게는 이제 항상 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들 그리고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갈 수 없으니까 자식들을 만날 수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전화밖에 없어요. 늘 집에 돌아가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화도 이제 전화 추적 당하겠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브의 아내, 이 죽은 건 자살이었는데 그녀가 이제 남편 코브의 영향에 의해서 이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져서 그 분간을 못하고 죽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브는 이런 죄책감에 이 꿈속의 꿈, 또 그 꿈속의 꿈, 이런 식으로 이제 림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갇혀서 50여 년을 보내면서 그녀와 함께하는 이 꿈속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아왔죠.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던 중에 유능한 산업 스파이를 구하던 이 비즈니스계의 거물 사이토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서 어떤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 사이토는 이 자신의 이 사업 경쟁자의 건강이 악화돼서 곧 죽을 예정인데 그러면 그의 아들 이 피셔라는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된다. 이때 피셔의 무의식 속의 생각을 조작해서 그룹을 뭐 좀 분할해 달라. 이런 미션을 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성공하면 코브의 살인 누명을 벗게 해주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럴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꿈속에서 나타나는 어린 아이들, 보고 싶어도 이름만 부르면 사라져버리는 이런 꿈속. 현실에서 꼭 자신의 아이들을 보고 싶었던 코브는 고민 끝에 이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로 하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일이 대부분 정보를 빼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타인의 무의식 속의 기억을 어떤 내용을 조작해서 입력을 시키는 거잖아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팀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재능을 가진 여러 동료들이 모이게 돼요. 그렇게 최강의 팀을 만든 6명. 이 기업가 피셔에게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이 비행기 안에서 그의 꿈에 잠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꿈속에서부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연이어서 발생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일인데 이 물주이자 전주인 이 사이토가 총상을 입게 돼요. 이 지금의 꿈속은 평상시에 하던 것과 좀 상황이 다르죠. 이 대량의 약물이 투여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코브가 자신의 어려움을, 그러니까 정신적인 이 데미지를 피하려고 50여 년의 림보 상황에 갇혀 있었잖아요. 물론 스스로 원해서긴 했지만 이제는 그게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좀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팀은 더 심층적인 단계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꿈속의 꿈, 그리고 꿈속의 꿈속의 꿈으로 진입하게 되죠. 한번 들어갈 때마다 시간은 점점 느려지지만 그 위험도는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3단계 꿈속까지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려는 찰나 예전에 코브의 이 죽은 아내가 나타나서 이 정보를 주입시켜야 하는 이 피셔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려는 찰나죠. 여기서 이제 꿈 설계자가 다른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더 깊은 단계의 4단계 꿈으로 진입하자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4단계에서 이제 꿈 설계자랑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요. 이제 코브만 남아서 사이토를 찾아다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첫 장면이 끝장면이나 마찬가지인데 영화 처음에 보면은 이제 어떤 고풍스러운 옛날 일본 시대의 옛날의 그 일본 성에 어떤 한 노인이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코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제 부하들에게 잡혀와서 이 사람 앞에 앉게 되는데 저는 여기까지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전혀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가 이 4단계 깊은 심연에서 둘이 매우 오랜만에 회오를 하게 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의도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에 의해서
이 4단계 꿈속에 인간의 이 잠재의식 저 깊은 곳에 가다 보니까 사이토는 맨 처음에 자신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어진 삶을 살다가 이제 나이가 완전 노년에 이른, 이제 죽음이 가까운 그런 나이에 이르게 된 거죠. 처음에는 코브가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살아온 이 수십여 년의 세월도 본인이 분명 느낀 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 온 저 외국인 같은 사람의 허무맹랑한 소리가 들릴 리가 없습니다. 이때 이 코브가 꺼내서 돌린 이 팽이, 그리고 그 팽이가 계속 돌면서 사이토는 뭔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결국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고 이 코브와 함께 맨 처음에 자신의 위치로 돌아옵니다. 결국 목적한 모든 바를 이루게 되고 사이토는 이 코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이 누명을 벗겨주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결말 장면, 이 코브는 토템 팽이를 돌려놓고 아이들에게 가게 되는데 이 팽이가 돌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흔들리지만 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영화는 마무리가 되고 맙니다. 근데 이 역시 열린 결말일 수가 있죠. 팽이가 멈추어야 현실인 것인데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고 조금 흔들리면서 끝이 났으니까 집으로 돌아온 것은 과연 현실인가 아니면 꿈인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복 회로를 돌려서 내 마음대로의 결론을 내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양한 결말이 예상되어서 여러 번 봐도 볼 때마다 다른 결말이 상상되는 정말 영화사의 명작에 오를 만한 그런 불멸의 작품이다. 저는 이런 좀 극찬을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이 프로이트의 이 학문적 내용을 가장 잘 대변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프로이트의 꿈의 심리학 머리말에 쓴 문장인데 어떤 사람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그의 꿈이 보여주는 무의식을 들여다본 뒤에 가능하다. 그러나 물론 이 프로이트의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인셉션을 보고 느끼고 즐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임팩트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잠재의식의 저항군 부분인데 여러 이제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두 현실이 아닌 꿈속에서 벌어지는 내용이죠. 생각을 조작하려는 침입자와 그것을 막으려는 이 잠재의식 간의 전쟁. 프로이트는 이 꿈을 꿀 때 일어나는 이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면서 그 분리, 이 칸막이 역할을 하는 이 잠재의식의 저항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억압된 소원의 위장된 성취, 이 꿈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프로이트가 본 의식과 무의식의 이 상호 침투에 대한 잠재의식의 저항, 이게 이제 감각기관의 흥분으로 표현된다고 말을 했어요. 이것을 이제 인셉션의 놀란 감독이 이 과정을 침입자와 이 저항군의 전투, 총격전으로 운유화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한 장면이죠. 이 난간에 걸려있는 트럭이 떨어질랑 말랑하는 이 과정 중에 모든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 꿈속의 1시간은 현실의 5분. 이 설정의 근거도 프로이트로부터 가져왔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짧은 수면 시간에 꿈속에서 수많은 일을 겪은 것처럼 기억되는 현상을 이 꿈의 압축작용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단절된 내용이 중간 과정 없이 기억에 남기 때문이라는 이 설명입니다. 인셉션의 침입자들은 이 시간의 속도차를 활용해서 이 짧은 꿈속에서 정말로 많은 일을 해내죠. 그리고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미로 이야기인데 이 꿈속 공간의 이 설계를 맡은 이 프랑스 건축대학 학생의 이름, 이 아리아드네인데요. 이 코브는 그의 능력을 시험하겠다면서 미로를 디자인해 보라고 시킵니다. 이 아리아드네라는 이 이름,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이 미로 속 괴물인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치러 온 테세우스에게 실뭉치를 건네준 그래서 길을 잃지 않게 도운 크레타의 공주죠. 코브가 이 아리아드네에게 잠재의식으로부터 쉽게 숨을 수 있도록 복잡한 미로를 설계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화를 응용한 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한계단, 여기서 이제 미술과 수학이 동원됐죠. 이 코브의 아주 믿음직한 동료 아서, 이 사람이 이 아리아드네에게 꿈속 공간을 안내하면서 이 무한히 맞물려 올라가는 이 펜로즈의 무한계단인데 여기를 이제 걷게 합니다. 참고로 이 펜로즈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영국 출신으로 수학자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론 물리학자인데 이 본명은 로저 펜로즈. 이 심리학 저널에 기고한 이 불가능한 대상, 이 시각적 착시의 특수한 형태, 이런 주제로요. 우리의 이 3차원 공간에서는 만들 수 없지만 2차원 평면에 전혀 오류 없이 그릴 수 있는 이 도형과 계단을 제안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네덜란드의 판화가 이 마우리츠 코르넬리우스가 이 무한계단의 소재로 썼는데, 인셉션에서 이 주인공의 동료 아서가 영화 후반에 이 계단을 활용해서 적을 물리치는 장면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아리아드네는 이 도시의 지면을 180도 뒤집어서 무한 공간을 만들기도 하죠. 다 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영화 용어로 설명했는데, 림보. 이 꿈속의 꿈으로 무리하게 뛰어든 사람이 이 영원히 갇히게 되는 무의식의 밑바닥 공간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제 기독교에서 온 말인데, 이 천국과 지옥, 그리고 연옥, 그 어디로도 가지 못한 이 죽은 사람, 이 망자의 영혼이 머무는 곳을 뜻합니다. 이 감독 참 대단해요. 이 영화 한 편의 모든 이론 물리학, 신화와 문학, 그다음에 미술, 수학, 기타 의학과 과학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완벽한 재미까지도 선사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좀 찾아보니까요, 이 놀란 감독이 이 영국 런던대에서 문학을 전공한 사실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다 뿌리가 있군요.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 아마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이트 심리학을 한번 읽어보시고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 이 영화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전에는 잘 생각해 보지 않았던,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이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 새로 봅니다, 이 영화. 그리고 이 프로이트를 보면은요, 이 종교와도 좀 갈등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인은 라이벌 관계로 의식을 했다고도 하는데, 이 프로이트 이론은 사실 이 문학이나 아니면 다른 과학이기 이전에 종교에 좀 성향을 갖고 있다는 해석도 있어요. 이 전성기 때의 자유연상법에 의한 대화치료, 흔히 이 종교에서 고해성사하는 것을 대체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이트 이론은 이 그리스도교와 이 인간의 사랑의 가치를 공유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연구하는 정신 분석의 핵심은 사랑으로 사람의 이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희생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그가 죽기 몇 달 전 발간한 이 모세와 일신교, 여기서 보면은 보다 큰 것을 위해 쾌락과 욕망을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궁극적인 꿈은 자신의 학문과 이 의학적인 내용으로 기성 종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사실 그에게 이 종교는 그렇게 썩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 환상, 그리고 병리적으로 보면은 좀 정신 이상 현상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당연히 여러 곳에서 극심한 반발을 받았죠.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 종교를 정신적인 문제의 원인 제공자로 파악했는데, 종교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환상이나 종교가 지닌 힘은 종교가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와 어울리는 데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문명 발전의 초기에는 인간의 폭력적인 충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종교라든가 기타 사람의 정신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확실히 필요해요. 그러나 종교는 이성과 과학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프로이트가 내린 관점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 내용 자체가 이 프로이트의 학설과 그의 생각을 좀 잘못 대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여러 가지 의미로 뭐 예나 지금이나 프로이트의 이론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가져오는 듯합니다. 상당한 논란을 부르죠. 특히 동성애는 병도 범죄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보면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용해요. 하지만 당시에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행동에서 이 성적인 내용, 이 부분의 이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 것도 사람들은 불편해했습니다. 한편 일부 사람들은 이 프로이트 주장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히려 프로이트에 열광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좀 성적으로 방종한 생활을 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테리성 어떤 억압된 욕구를 해결하면은 마음의 병이 해결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프로이트의 이론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대가 그랬잖아요. 이 비판을 배신으로 여기는 성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동지들, 이 사람들과 등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하지만 그 덕에 이 정신과학이, 이 정신분석학이 풍성해진 면도 없잖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열등 컴플렉스를 이뤄낸 알프레드 아들러, 그리고 외향성, 내향성으로 성격을 구분한 칼 융, 이 프로이트와 갈등하면서 모두 학문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주제는 프로이트지만 뭐 대표적으로 칼 융만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유명한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니까요. 이 칼 융이 이 프로이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제자이자 동료였는데요. 결국에는 좀 헤어졌죠.
이 칼 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정의한 컴플렉스를 알아야 합니다. 칼 융이 자신의 학문과 이 실험을 연속해 가면서 어느 날 이제 언어 연상 실험을 했는데, 이게 계속되는 과정 중에 이 칼 융, 특정 단어에 대한 이 피실험자의 반응 지연, 그 연상을 잘 못하는 연상 불능,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연상, 이런 내용 등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가 이 피실험자의 좀 의도되지 않은 어딘가 좀 감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은 이상 반응을 보인 인물이 사실은 이 자신의 아버지를 극도로 증오하고 있어서 그의 죽음까지 바라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융은 이러한 무의식에 있는 이 관념과 이 감정의 복합체 등을 컴플렉스라고 표현했는데, 현대의 컴플렉스를 열등의식으로 한정짓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 융 심리학의 핵심 개념의 하나인 이 집단 무의식. 융이 이제 이걸 의식되는 일은 없지만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이 개인적 경험을 초월해서 이 종족 전체로 유전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컴플렉스와 같은 이 개인 무의식은 이제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쌓아오고, 이런 개인적 경험들이 무의식 속에 억압이 되고 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이 집단 무의식은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쌓여오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좀 공통된 영향력을 미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집단화된 어떤 의식이 있다, 이런 내용이죠. 혹자는 이것을 이제 민족의식, 어떤 사람은 시대의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간에 관념적인 표현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나 국가나 민족에 따라서 그 형태는 다르지만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며, 옛사람들의 경험들이 어떠한 상징을 통해서 집단 무의식으로 전승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계속해 가던 융은 어느 날 프로이트가 쓴 꿈의 해석을 읽고 그의 이론에 좀 빠져들게 돼요. 당시에 이제 프로이트의 이론은 극심한 찬반양론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이 프로이트의 여러 이론들이 자신의 연구와 큰 줄기에서 일맥상통함을 깨닫고 이제 그의 동료가 됩니다. 그리고 1906년 융은 프로이트에게 처음으로 서신을 보내면서 지지를 표했고, 그 다음에는 직접 빈으로 가서 프로이트를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20살 가까운 나이 차가 났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무려 1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이제 매우 높은 호감도를 느낀 거죠. 지음이 있으면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프로이트 당시에 이제 무의식과 성욕 등을 아주 거침없이 거론해서 당시로서는 이제 충격을 넘어서 조금 좀 이상한 외설적인 인물이라고까지 비난받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프로이트에게 당시 취리 의과대학의 교수였던 이 융의 지지는 참으로 아주 큰 힘이 되었겠죠. 그는 여러 학회나 사람들에게 이 융을 자신의 후계자라고 이야기했고, 이 칼 융 역시 프로이트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면 나는 기꺼이 그의 편에 서겠다면서 확실한 이 프로이트파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관계가 또 생각만큼 잘 되지 않죠.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두 사람의 우정의 끝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프로이트가 이제 이론 내용 중에 이 성적인 내용을 너무 좀 부각시켰잖아요. 인간을 이 오로지 성적 본능에 종속되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에 융이 아주 극심한 반대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프로이트 역시 이 칼 융이 말하는 좀 신화나 고대설화 같은 것에 이 관심, 이걸 좀 못마땅히 했어요. 그래서 많이 싸웠다고 하는데, 결국 1913년에 두 사람은 헤어졌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프로이트는 이 모든 사적인 관계를 중단하자는 서신을 보냈고, 칼 융 역시 더 이상 당신과는 일하기 힘들다면서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게 되죠. 오늘날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뭐 여러 가지 단점과 좀 결점들이 있어서 그리고 좀 거슬리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좀 학문이나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든 이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오히려 의학적인 부분보다는 심리학의 한계를 넘어서 사회나 문화, 정치, 예술, 뭐 종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저변에 깔려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듯 해요.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는 예술과 문학을 논할 수 없다, 뭐 그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야에서든 결국 모든 뭐 작가나 이 크리에이터들은 결국 인간으로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연어의 회귀라고 할까요? 결국은 어떠한 관심으로 해당 분야를 시작하였든 간에 인간에 대한 질문과 성찰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프로이트가 거의 원조격이면서 1인자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칼 융, 상대적으로 2인자라는 느낌을 좀 가지게 돼요. 이 융이 한때 이 프로이트 학파의 일원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위에 보스 개념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한계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좀 모호해요. 그리고 확실하지가 않고 이렇게 좀 약간 떠다니는 그런 느낌의 이 칼 융의 이론들, 이 뚜렷한 개념을 잡기 어렵다는 것도 큰 원인이고 일단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와닿지가 않죠. 이 프로이트와 칼 융이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했으면 어땠을까? 오늘날을 재미있게도요, 이 프로이트와 융이 서로의 이론에 불만을 가졌던 부분들, 아직도 이 현대 학자들과 대중들에게 비판받고 있는 부분과 일치합니다. 흔히 범성욕주의라고 비판받는 프로이트의 이론, 그리고 비과학적인 신비주의라고 비판받는 칼 융의 이론, 이 둘이 만약에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취합했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 내가 나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억압을 거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나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타협을 매 순간 거쳐야 한다. 이런 통찰에서 좀 출발하고 있어요. 나를 형성시킨 억압과 나를 유지하려는 이 힘든 과정을 가림없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야말로 쉽지 않습니다. 이 프로이트의 위대함은 그가 가졌던 자기 성찰의 힘에서 나오는데요. 그의 사고를 보면은 이 당대의 사람들의 이 정신을 지배했던 이 도덕과 윤리, 철학, 종교, 이런 관념들이 좀 미리 세워둔 어떠한 좀 생각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홀로 읽어낸 것입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서 이 프로이트는 인간의 각 주체가 사회적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며 어떤 더 큰 구조의 결과, 아니면 효과라는 그런 통찰을 갖게 되었죠. 인간의 의식이 더 큰 구조의 효과에 불과하다는 생각, 당시까지 좀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정의되어 온 이 서구의 근대적 자아관을 더욱 넓은 좀 틀에서 재평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런 성취는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성찰하는 힘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말은 쉽지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방송 초기에 잠깐 이야기하기도 했지만요, 프로이트의 이론과 학문은 사실 여러 가지 좀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임상학적으로 미스가 많았어요. 사례를 보면은 이 14살 소녀를 신경증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다면서 종결을 했는데 2달 만에 죽었습니다. 악성 종양이 있었는데 치료 시기를 놓쳤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 선배, 의학적인 좀 진단을 좀 원했던 자신의 선배 중에 한 명에게 코카인을 권했어요. 그 효능을 믿어서 권했지만 과용으로 숨졌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이 일들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반성하는 내용이 없어요. 또 절친한 친구였던 이 플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코 속에 이 갑개골의 일부를 제거하면 히스테리를 치유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이론과 연결이 되니까 이걸 지지했어요.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플리스라는 사람의 환자 중에 이제 엠마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이 코를 이 플리스가 수술했습니다. 이 수술이 잘 됐다고 하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수술 이후에 이 엠마가 코의 통증을 극심하게 호소했어요. 그런데 이때 프로이트가 그것은 단지 당신의 정신적인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당시에 대석학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녀가 너무 이 고통이 심해서 이 다른 병원의 분석실에 들어왔는데 이 방 전체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해서야 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급히 이 외과의에게 엠마의 코 속을 들여다보게 했는데 이 환자의 코 속에는 플리스가 수술 뒤 실수로 남겨놓은 약 50cm가 넘어가는 이 거즈가 방치되어 있었죠. 결국 그녀는 거즈를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긁어내는 대수술을 연달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이러한 문제에 모두 자신이 반성할 내용은 없다는 그런 태도를 취했어요. 그리고 플리스에게도 어떠한 유능한 의사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반성할 것을 요구하는 꿈의 메시지를
프로이트는 오히려 자신이 외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차용한 겁니다. 또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아주 메가 히트 용어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게 아주 산뜻한 내용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여성을 남성에 비해 위축된 페니스로 규정짓고 여성이 남성의 성적인 내용을 선망한다. 이런 주장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사실 이게 학문인가라는 의심까지 좀 들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보건대 당시에는 이런 사상이 좀 많이 있었지만 여성 혐오와 남성 우월주의가 좀 깔려 있어요. 제가 듣기에도 거북한데 아마 여성들이 들으면 더욱 기분이 나쁘겠죠? 그리고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가 하나 공개가 됐는데 여성은 아름다움과 친절함을 미덕으로 여겨야 하며 그 이상을 바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 할 말이 없군요. 또한 그의 이 작품 중에 하나인 무의식이라는 개념, 이 프로이트가 혼자서 발견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곳에서의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이 프로이트의 무의식 가설을 보면은 이 각국의 신화와 문학은 물론이고 19세기 역사와 과학에 관한 이 수많은 이 선지자, 선학자들의 책에 힘입었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니체 철학이 좀 관여된 부분이 많은데 이 둘 사이를 보면은 이 나이가 프로이트는 니체보다 12살 아래예요. 동시대를 풍미한 니체의 책을 읽지 않았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대학 시절에 니체 철학을 수강하기도 했고 이 친구 비렐름이라는 이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니체 책을 구입했다 하는 이런 대목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이트가 자신을 당대의 최고 지식인 중에 하나로 좀 평가를 했어요. 여러 곳에서. 약간 자화자찬이긴 한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프로이트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명이겠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이 당대의 필독서라고 할 만한 니체의 책을 읽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로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내용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만 좀 검색해 봐도요. 프로이트의 오류, 프로이트의 학문적 미스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서 이 학문 자체를 의심할 만한 그런 내용까지 도달할 정도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내용이 근거가 상당하고 또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서고금 마찬가지죠. 성공한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시기와 질투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프로이트와 이를 비판하는 측의 내용을 좀 비교해 보면은요. 아무래도 프로이트의 손을 들어주는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적절히 걸러서 들어야 한다는 이 안티적인 내용인데 이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늘 그러하듯이 과거의 어떤 고정화된 껍질을 깨고 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발견하고 이뤄내는 이런 좀 고통과 인내의 연속이잖아요. 오랜 세월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서 무엇을 이뤄내도 어떠한 정말 훌륭한 업적을 이뤄내도 이것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 말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저는 기본적으로 비평가들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좀 기본적으로 프로이트의 의견을 더욱 좀 신뢰하는 편이고요. 비록 그 이론에 여러 약점이 있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현재를 보면은 아무래도 시대가 그때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오늘날의 인류는 정말 과거의 몇백 년보다 더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를 정도입니다. 어쩌면 이 프로이트가 틀렸다기보다는 그의 이론도 현대에 맞게 재정립하고 응용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부 어색하고 때로는 거슬리기도 하는 부분이 분명 있지만요. 이러한 내용을 제외하면 프로이트의 사상과 학문은 여전히 이 분야 최고 중의 하나라고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의무가 아닐까 합니다. 계속해서 공부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죠.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강요된, 사회로부터 세뇌되고 위장된, 부모로부터 교육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정 나 자신이 원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모두 걸고 그 일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과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하라는 것 말이죠. 어쩌면 이 책은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에게 정신분석학 이전에 인생분석학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